사실 강연하러 오기는 왔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축사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동영상 보고 느끼면서 내가 많이 배우러 왔구나. 제가 강연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정말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많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멀리 오셔서 아까 그 이민 보따리 싸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큰 뜻으로 미국까지 오셔서 또 성공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여력이 되셔서 다시 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훌륭하신 제 동포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과연 얼마나 도움을 드렸는지 또는 얼마나 최소한 우리 같은 나라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정치 활동을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 재미교포 여러분, 저희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드리는 조그만한 그런 정성이 부족해서 외롭지 않도록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제가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너희들은 부모가 이렇게 키워주는데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효도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그 애가 이렇게 크면서 어릴 때 방긋방긋 울고 재롱 부리고 학교 가서 공부해서 뭐 숙제 못해서 혼나고 오더라도 귀엽고 그렇게 해서 어릴 때 효도를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커서 효도를 하든 말든 제발 내 눈앞에서 없어지고 너는 니대로 살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키우고 나면 효도 다 하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꽤 많은 시간 동안 국민들이 뭐 대통령 뽑아놨는데 뭐 일을 어떻게 하네 하고 불만이 많고 할 때마다 가서 그랬습니다. 아니 뭔 소리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안 됐으면 저 이재명 같은 사기꾼이 대통령 할 텐데 그 밑에서 살고 싶냐고. 윤석열 대통령 되는 것만 해도 다 끝났으니까 불만은 있으면 이재명 밑에가 살아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되신 김에 더 잘하도록 우리도 도와드리고 또 저는 뭐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하는 길에 제가 헌신의 힘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나라도 발전하고 국민들도 잘 살고 또 저희 동포 여러분들도 그만큼 잘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존심 갖추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저희 동포 여러분들께 잘 해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중에는 김종우 회장님께서 과제로 주신 한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아직도 혼란스러운가?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뭐 달라진 것이 뭐 있지도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에서 보수 정치가 무엇인지, 보수 진영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수라고 하면 흔히 역사적으로는 역사적 경험이 있는 우리 인간이 겪은 역사적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살아가는데도 큰 힘이 된다. 즉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고 그럼 과거의 경험을 존중하고 정치적으로도 과거의 경험을 미래의 예측하는 척도로서 활용하자라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역사의 경험을 막 흔들고 부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우리 인간의 앞날도 유지해가는 것이 훨씬 위험이 덜하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믿음에 의해서 보수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보면 제가 좀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서양에서의 보수주의라고 하면 나폴레옹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나폴레옹이 지배를 하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물러나고 나서 새로운 유럽의 질서를 만들 때 과거에 일단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것, 이것이 이제 보수주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수주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뭐 영국, 미국 각국의 보수주의 역사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정해졌었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보수주의가 시작이 되었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실 조선왕조 체제가 있다가 만약에 조선왕조 체제에서 시민혁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왕조를 끌어내리거나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치 체제로 갔다면 좀 다른 모습이었겠지만, 왕조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가 이루어졌고 일본 식민 지배가 없어지면서 어느 날 진공 상태의 대한민국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하필이면 38선을 근거로 해서 남쪽은 미국이 군정을 실시했고 북쪽은 소련이 군정을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체제가 그대로 서로 간에 경쟁을 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로 정부를 만들었다면 굉장히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정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역사적인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있었죠. 전쟁을 거치면서 남북한은 사실은 아주 큰 상처를 입었고, 결국은 전쟁 끝에 우리 대한민국은 반공이라는, 기본적으로 북한 공산 집단에 저항하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대한민국은 보수 정치의 뿌리가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6.25 전쟁이라는 그런 토대 위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보수 정치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다른 서양의 보수 정치와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산업화 과정을 거치니까 안보 보수는 국방력을 굳건히 해서 이 늘 남침야역에 있는 북한에 대항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수호하는 그런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 보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성공하면서 산업화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이 경제보수, 이 두 가지 이념이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를 가만히 해보면 남북 간의 그 군사적 대치라든가 북한의 어떤 공산화 책동에 분연히 저항하고 대항하고 우리나라를 튼튼히 하려는 안보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산업화를 통해서 그것을 대한민국을 산업화를 넘어서서 이제 선진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자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는 경제보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의 아주 주력입니다. 반대로 대선과 저렇게 말을 하면은 상당히 무책임한 거죠. 우리 쪽으로 타격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방법밖에 실제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냥 쏘면 맞다는 건가요? 쏘면 맞으실래요?
북한에서 장난감으로 지금 실험합니까? 언젠가는 쏠 수도 있다는 거. 얼마 전에 멸국놀이를 하더니 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럼 멸국으로 가자는 겁니까?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멸국이라고 한다고 공산당 안 없어지니까 걱정 마세요. 공산당 없어질까 봐 그래 겁나세요.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요 붕 떨면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느냐. 아니 평화를 깨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평화와 그리고 전쟁 없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렇지만 평화적인 대화 노력을 하고 이것이 국익에 맞는 거죠. 대통령 뭐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 보고 웃고 있다고 해서 삑소리도 못하고 무슨 뭐 머저리 소리나 듣고 우리 돈으로 지어진 남북연락사무소 그 건물 폭파하는데도 뻔히 쳐다보고 항의 한 번 못하고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우리 보수는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 보수라면 소위 이 땅의 그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진보라고 이름하는 좌파 세력들은 그런 소리 할 거 없고 평화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북한이 굉장히 굴종적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조금 넘겨주시죠. 조금 더 이제 민주당을 이제는 거의 정치 세력으로서 민주당 밖에 남지 않고 정의당 세력과 과거 이제 통진당 세력은 아직 지하에서 압력을 하는 분들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좌파 세력들은 그 연원을 따져보면 과거에 우리 세계적으로 말하는 진보 진영 내지 좌파 세력과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이제 좌파 세력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뭐 엥겔스의 무슨 선언 해가지고 그쪽으로 내려와서 혁명이 일어난 것은 레닌의 그 소련 러시아 혁명이고 그것이 전 유럽을 덮쳤는데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중국에서 일어난 모택동의 그 혁명이 있습니다. 이 모택동의 군사혁명은 사실은 그 소련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정권투쟁의 방식으로서 농민 봉기를 부추겨서 과거 중국에서는 진나라 시대,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도 진나라 시대부터 쭉 농민 봉기가 많았거든요. 이 농민 봉기를 기반으로 해서 농민의 그 토지 소유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지주 자본가를 무너뜨리고 농민의 중심의 노동자 농민 중심의 공산 사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실 서구의 공산혁명과는 많이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사회민주주의로 바뀌면서 의회주의에 굉장히 가까웠는데 중국은 아직도 사실은 선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의 공산혁명의 그 방식이 북한으로 전수가 되었고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든가 북한의 좌파 이념들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마음속으로 동경하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별로 취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좌파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결국에는 모택동 부류의 어떤 문화대혁명처럼 과거에는 젊은 시절에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온갖 그 모든 체제를 바꿔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황된 꿈을 꾸곤 했었는데 이제 자기들도 정권을 잡아가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느끼고 우리 사회가 워낙에 다양하고 커져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를 하나씩 바꿔서 결국은 그런 비슷한 사회로 끌고 가려는 마음은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는 한미동맹에 굉장히 금이가게 만들고 사회 전체를 분명히 이 자유시장경제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장의 모든 것을 다 간섭을 하고 국가주의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사회의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국민들은 점점 국가에 많이 의존하게 만들어서 각종 보조금이나 또는 현금 복지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끌고면은 그런 점차적으로 사회주의 성향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 보수 진영이 거의 맥을 못 추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그 대통령 후보도 만들 수 없을 지경으로 한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즉 탄핵을 거치고 나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들 지지율이 다 합쳐서 5%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국민의힘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정당 정책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 당으로 들어오라. 그럼 우리는 열차에 승객을 실어서 목적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방된 정당 운영을 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도 영입하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영입하고 또 탈당해서 나가 있던 홍준표 의원도 영입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 자유경쟁을 시킴으로써 결국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던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플랫폼 정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온갖 잡동사니도 같이 들어와서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 당이 항상 바람 잘 날 없죠. 그러나 그것도 잘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뺏긴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회 저변은 아직도 모두 자기들 편이거든요. 예컨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이 지방 권력을 바꾸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 서구청장, 시도지사들이 임명해 놓은 예컨대 평통 우리 많이 경험하시죠. 근데 통장, 반장, 이장까지 전부 그냥 민주당에서 임명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새마을 이런 반변 국민운동 사계단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단체의 모든 임원들 또는 간부들이 아직도 민주당 시대의 간부들로 그냥 있고 TV만 켜면 지금도 이번에 보면 MBC 사장 또 좌파에서 자기들끼리 선출을 해놨지 않습니까? KBS, YTN, 연합뉴스 이런 정부 소유의 언론사들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방송을 그대로 하고 있고 제가 방송국에 가서 한번 출연 같은 걸 해보면 나온 사회자나 패널들이 전부 정권 바뀌기 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보통 우리 보수 진영에서 2명, 좌파 진영에서 2명 이런 4명이 주로 토론을 하면요. 저는 그냥 제정신을 갖추고 가서 이야기하지만 보수 진영은 또 한 사람은 윤석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준석 계열이라든가 유승민 계열이라든가 또는 열받은 또 다른 계열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요 민주당이 악다구니 같이 윤석열을 공격하고요 우리 보수 진영이라고 나간 사람도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혼자 남아서 거기다 사회자도 공격하고 그래 4대1로 싸워요. 4대1. 그러다 보니까 TV 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아직도 어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싸우는 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언론이 그렇게 돼 있고 한겨레 경향신문을 비롯한 좌파 언론은 아직도 죽기 살기로 공격을 하죠. 노조 활동을 하는 분들도 그렇죠. 사회 각처에서 소위 이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그 좌파 진영에서 오랫동안 생성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냥 남아있고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도 민주당의 한상혁이 그냥 있느냐, 뭐 이런 생각, 이런 곳곳에서 이른바 자신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나는 다음 정권이 등장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이 진취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 이론가 중에 그람시의 진취전 이론이 있는데요. 그 진취전 이론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극렬성이 도가 지나쳐서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는 사람들이 그 간부로 활동하면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 광장은 항상 이 민주노총에서 자금을 대고 민주노총의 각종 그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우파진영은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에는 잘 없었는데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아예 뭐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저는 이 진취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국민의힘 보수 정권에서 정권을 획득해서 제대로 가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이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지났고 지방 권력도 상당 부분 회수했는데도 각 진지에 들어가면 전부 다 아직도 좌파들이 그 진지전에서 각 진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사회 구성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모든 그 국정 전반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면 사실은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나마 이재명 씨가 대통령 하면서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은 막았지만 사회 전체가 바꾸게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제대로 바꾸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러한 진취전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첫째는 총선에서 승리해서 이 사회의 곳곳의 구조를 바꿔가고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전략이라든가 준비를 하는 데는 제가 지금까지 20년 정치를 하면서 느껴온 모든 제 능력을 발휘해서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과반수 이상을 안정적으로 얻어서 이제 국회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그 좌파들의 진취전 또는 좌파들의 국가 의식 또는 국제 정세를 보는 의식이 결국은 친중 성향, 미국에 대해서는 마치 해방 이후에 6.25 사변을 겪을 때 미국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식의 그런 이상한 생각, 이런 것이 볼수에 남아서 이 사람들은 매일 미국의 어떤 영화도 보고 자식들은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스스로는 미국적 사고방식을 전부 다 살고 있으면서도 벌떡 일어나면 미국은 침략자고 미국은 제국주의자고 미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 악의 축,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국은 꼭 극복해야 될 나라 또는 물리쳐야 될 나라,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있으면 통일이 되지 않고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싸울 일이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북한이 핵을 쓸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이런 논리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그때 초선 의원 때 그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한 5명이 미국에 그때 저 한미경제연구소인가요? 초청으로 텍사스 오스틴에 왔다가 그 다음에 워싱턴에 가서 워싱턴에서 이제 의회 쪽 사람들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의 모 의원이 그때는 초선 의원이었는데 지금 삼선 의원으로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때 당시 뭐 데니스 헬핀 뭐 프랭크 자누지 같은 사람 그때 바이든 그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죠. 그분하고 같이 우리 토론을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장차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벌떡 일어나서 막 화를 내면서 그 미국의 전문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요.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지금 운반수단이 없지 않느냐. 북한이 언제 핵을 개발해서 여러분한테 쏜다고 했느냐. 자체 과학적으로 핵을 연구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북한을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고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은 핵을 개발해서 운반수단은 로켓을 개발해서 쏘면 되는 거고 정 안 되면 핵가방이라고 해서 인간 중동에서 보면 막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자폭 테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 세계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해가면서 핵을 개발하는 것 북한을 남불해야 되지 왜 그걸 걱정하는 미국을 남불하냐 했더니 저보고 미제에 불종하는 뭐라고 막 저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운반수단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운반수단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만약 그래 물어보면 그럼 미국으로 쏘지 우리나라 쏠 것도 아닌데 당신이 왜 걱정하냐고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여전히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스스로의 내부 모순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분들을 많이 양산해놨고 이분들이 지금 정치권에 아주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숙제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결국 국민들에게 잘 설득해서 표로서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제는 거의 공격용 핵무기를 거의 완비하다시피 했습니다. 어제는 뉴스에 보니까 이제 수중 기포 장치를 이용해서 수중에서 핵을 쏘는 그런 실험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쏘면 고성능 타겟을 정해서 우리가 이제 선제 타격을 할까봐 저수지에서도 쏠 수 있고 기차에서도 쏠 수 있고 어제는 보니까 골프장에서도 막 자주포에서 쏘고 또는 바다에서도 핵무기를 쏘고 도망가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라를 지탱하고 보호하려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강화를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 개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했고 우리는 영구히 핵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 핵우산이 되어주도록 하는 그런 군사동맹을 더 확실하게 유지해야 하고 그런 바탕 아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경제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생존의 방식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미동맹이 흐트러져서 우리가 과거 6.25 사변 당시처럼 미국 방어선이 후퇴한다든지 하면 사실 북한의 핵공갈의 수단 위협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 정권, 어떤 정권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불종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그 한미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권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주당 정권은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심적인 토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늘 마음의 고향은 북한이고 더 나가면 중국이고 미국은 언제든지 좀 몰아내야 될 그런 나라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여기 써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두뇌 구조가 어느 정도냐면 꽤 오래 전입니다. 근데 유시민 전 장관이 등장한 그런 논쟁인데요.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는 친미주의자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쪽에서 민주당 내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러니까 그 유시민이라는 분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지만 내가 비록 아메리카노는 좋아하지만 친미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좀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이 그쪽 사람들 사회에서는요 아메리카노라는 커피를 마시는 게 죄악시되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기 좀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메리카노 정도는 마셔도 좀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논쟁을 했다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때 뉴스에 많이 났어요. 근데 사실 아메리카노 마신다고 그게 친미주의자인지 아닌지. 근데 아메리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만큼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서 10년을 가버리면 미국과 한미동맹에 상당한 균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쟁이 뭐냐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는 미국에 가보지 않고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반미면 어떠냐 막 이랬잖아요. 사실 반미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반미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고 우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의해서 영구히 한미도 관련된 조약에 의해서 영구히 우리는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반미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난 반미 한다는데 너희들 왜 그래? 이러면 이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우리나라와 미국이 굉장히 사이가 나빠졌었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문제에도 영향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동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내지는 후진국이다 해서 원조해주고 늘 특별대우해주던 그런 시대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경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때 미국의 설린 우호 관계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관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진주만 습격 이후 2차 대전을 끝나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탄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할 뻔한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과 엄청나게 잘 지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이야 뭐 다 잘 아시지만 제가 그 워싱턴에 가서 그 포토맥 강을 걷다가 거기에 핀 벚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이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일본에서 직접 그 미국과 설린 우호관계를 위해서 거기 강변에다가 벚꽃나무를 심어줬고 그것이 오늘날 워싱턴은 명물이 되고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큰 상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과 전쟁도 치르고 우호관계가 되었고 그러나 일본의 경제력이 80년대에 엄청나게 좋아졌을 때 프라자 협의를 통해서 엔화를 강제적으로 절상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일본 경제는 20년간 잃어버린 20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맥을 못 추고 있고요. 사실은 그 여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실리콘을 토대로 한 반도체 강국이 되었고 지금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서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프라자 합의 이후의 미국의 일본 경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본 경제에 대한 견제를 그 토대를 한국이 그 틈을 타고 나와서 우리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진 것인데 이제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더 이뻐하겠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 IRA 같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이 언젠가는 큰 견제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도 상당히 견제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한미동맹을 정말 굳건하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제2의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치인들이 이런 데 대한 관념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떠들죠. 미국 나쁜 놈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치 미국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게 됩니까? 전혀 안 되는데도 잘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든 관계에서 한미동맹을 제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권은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정권 이후에 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을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진치전, 좌파 세력들의 진치전도 완벽하게 이제 제압을 하고 나라 전체를 제대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또 윤석열 정부 이후에 등장할 새로운 정권도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해서 이어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도 투표권을 꼭 행사하셔서 한 표를 좀 던져주셔야 됩니다. 교민정책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정착을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시면서 성공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셨으면 더 성공하고 더 사회적으로 발전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이역 말리 와서 성공하실 정도의 노력과 피눈물 나는 그런 고생이었다면 한국에서 오죽 더 잘 되셨겠습니까? 그러나 또 더 다른 미지 세계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날까지 오셨는데 정작 한국에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은 좀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 우리가 왜 그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또 우물한 개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제해동포청을 만들면서 저는 꼭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첫째 하나는 이중국적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적법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적법은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외국 국적 취득하면 이제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 중에 잘 활동해보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잘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식구인데. 근데 우리는 과거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외국 국적 취득에 나가면 이제 우리 사람 아니야. 저거 틀림없이 병역 기피하고 세금 안 내려고 도망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면 이중국적 문제, 그리고 이중과세 문제도 사실은 저는 이제는 좀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돈 번 분이 국내에 들어올 때 국내에 투자할 때 또 많은 또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외로 세금이 아주 고약하게 또 애매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 부동산 취득에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외동포가 몇백만을 넘어서 천만 시대에 가까이 갈 텐데요. 2세, 3세까지 되면 이분들도 전부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 영토를 점점 넓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FTA 하면서 다른 나라하고도 세금도 안 매기고 서로 하면서 왜 재외동포들은 이상한 경제적 제재를 하느냐. 이제 영토의 개념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곧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유럽에 가서 814km를 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달간 열차를 타고 유럽을 여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가면 총을 들이대고 왜 왔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강박관념이거든요. 우리는 국경이 북한 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 열차 타고 가면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이 나라에서 왔는지 저 나라에서 왔는지. 우리 전 세계가 이제 그래 가는데 어느 나라에 살든 우리 재외동포면 국적을 다시 국적 회복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한 번씩 활동하게 하면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재외동포청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은 정말 이런 우리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재외동포들이 가장 잘 살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대한민국에 한번 왔다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하고 앞으로 장래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가장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좋은 정책기관이 되도록 우리 당에서부터 지원을 해서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좀 더 긍지를 갖고 좀 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공국이 나를 돌봐주는구나, 나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나에게 다시 우리 동포 취급을 해주는구나. 이제 질문 시간이 무슨 질문이든 마이크가 있어요. 좋은 강의,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대통령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또 지금 그리고 KDB라고 주한미군 전후에 같이 일을 하면서 미국 군대와 미국 국방과 관련된 분들과 교류가 자주 있는데 한국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작전권, 전시 작전권 이양 문제가 항상 대두될 때마다 제 입장이 제가 한국에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자부심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과연 한국 정부에서 한국 군부와 군대가 전시 작전권 이양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시 작전권 이양 문제는 좌파 정권들은 늘 작전권을 이양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제 전시에도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것으로서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됐죠. 근데
뭐 작전권은 사실 뭐 이양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전시에 이 작전을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그 유엔군 연합사령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미군들이 다른 나라 군대의 작전권을 숙지하면서 다른 나라 군대의 작전 지휘를 받는 미군들이 전 세계에 주둔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미군들도 그럽니다. 넘겨줄게, 넘겨받겠다면 넘겨줄 테니까 갖고 가세요 하는데 그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너희 나라에서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물어보면 군인들은 우리는 작전권을 인수받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그 다음의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많이 걱정하는 분들은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다시 생각하자. 함부로 넘겨받아서 우리가 과연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면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을 지켜주고 우리는 핵무기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 나라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방어가 되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그 내부적인 검토가 있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또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지금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 4대주의자라 하고 뭐 친미주의자라 하고 또 더 나가서 뭐 미제의 앞잡이에 뭐 미국의 계획 충격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엄청 많고 매일 아침 언론부터 시작해서 온갖 군데서 또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과연 우리가 작전권을 넘겨받아서 우리에게 도움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잘 슬기롭게 진행이 될 텐데 국민들의 생각을 잘 설득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월남참전유공자회 조영준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환영인사만 했는데 저는 따끔한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마시라. 국민의힘한테 바라는 것입니다. 그 실수란 뭐냐? 박근혜 정부가 탄생해서 안여자 최순실이 손에 돌아났고 그 일로 인해서 정권이 이양돼서 모든 게 민주당 정권 산하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김재현 의원님도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수석인가 하셨죠. 그랬을 때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런 일들이 사전에 좀 막아줬으면 그러한 일이 없을 수도 있었고 정권의 이양을 안 해도 됐었다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 다 훌륭하지만 한 사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정권을 땡겨내서 사과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좋은 말씀만 해드릴 수 없고 환대도 좋지만 그런 아픈 역사도 있다. 기억하시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김정은이가 지금 나이가 40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해먹을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4번 내지 5번이 교체됩니다. 그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해서 일찍 옛날에 그 문세광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분 한 사람 훌륭하게 선발해서 서울 없이 보낼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저는 또 미국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방문해서 제가 다큐멘터리 5편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있고 제가 삼각선에서 공부도 했고 또 월남참전도 20개월 동안 했고 근데 너무 말씀 많이 하시면 앞에 거 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두 가지 문세광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번 다시 식소하지 마시라. 예, 그거 하나 좋은 일 하시는 셈 치고 문세광도 있고. 대답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탄핵의 기억이나 탄핵의 트라우마는 저희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두 명의 잘못을 넘어서서 보수파 진영의 기회주의적인 그런 발상 자체가 결국 탄핵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다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저희들도 절대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언젠가 되겠죠. 저는 그 에쿠스 한미연합회 남가준 지회장 김영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걱정이 되게 많겠어요, 그죠? 김기전에 의해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요. 제가 말씀은 국회의원들만큼 저희들이 교민들이 어떻게 사시나 좀 아시면서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2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어요, 그죠? 지난 5년 동안.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모두들이 자기를 생업도 놓고 뛰어다니면서 각 지역에서 싸우고 이러고 살면서 저희가 지내왔거든요. 근데 제 걱정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잘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나아요.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물론 내년 총선 때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 대통령이 하는 거 처음에 저희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도 최선이 아니었어요. 차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사건에 연루가 됐던 분이었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뚝심 있고 하는데 걱정이 국힘당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해외 교민들 지난 5년 동안 눈물로 길거리에서 싸우고 자기 주머니여서 싸우고 아파했다는 것들을 꼭 잊어먹지 않으시고 꼭 마음에 담아 가셔서요. 전 국민의힘이 그런 당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당부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거듭된 공천 잘못으로 사실은 이 맨파워가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 공천 과정이 좋은 사람을 등용하는 것보다는 더 정략적으로 잘못된 과정을 많이 겪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다음 총선에서는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또 많이 등용되어서 그분들의 맨파워도 높아지고 지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런 전략이라든가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훨씬 나아질 거라고 제 스스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저도 또 그런 국민의힘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앞장서야 될 최고의 역으로서 지금 미국에서 교민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당이 계속 되면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하시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슴속에 담아서 한국으로 가서 우리 당을 좀 더 개혁하고 좀 더 제대로 국민들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당으로 만드는데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식사가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래도 조금 먼저 같이 다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질문 좀 많이 아니 저 뒤쪽이 많이 아까부터 손 드신 분들 계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한국이 전교조로 인해서 이 젊은 세대가 많이 그 좌계가 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사실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 기성세대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유교사님들 없고 또 나름대로 공산주의에 대한 그 강한 그 정말 반대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젊은 세대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한 퀘스천이고 불안한 지금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교조에 대한 대처와 또한 또 한 가지 내년 총선을 어떻게 이끌어서 정말 과반수 이상이 여당의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긴밀한 그 작전과 내용적인 충분한 그 인식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교조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법의 단체로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을 끊고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정교조는 또 헌법 단체로 가고 정교조가 사실 단순히 교사 단체를 넘어서서 교육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지경으로 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조금 나아졌지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마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교조에서 이제 교육감을 당선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정교조가 교육 현장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교육 권력까지 장악해서 우리 그 교육 현장의 모든 그 방향을 정리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인식이라든가 또는 사회인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사실 지금 정교조가 흑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30년 된 역사의 단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교조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나 실정으로 어느 날 정교조를 해산시키거나 정교조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봤자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미 그것은 사회 현상이 되고 굳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건전해지려면 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정교조라든가 또는 좌파 단체 또는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념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주의 사상과 경쟁을 해서 자유주의 사상이 이기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으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파 지식인들이나 우파 사상 투쟁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사상과 자유시장에서 비교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선택하는 과정으로서만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인 국민의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세월을 두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나가야만이 어느 정도 경쟁력도 생길 수 있지 지금 단계에서 정치적으로 또는 뭐 권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겪어온 이 좌파 진영의 정치전을 하루아침에 뿌리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정교조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온 국민이 각성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네, 이번에 검수완박 헌재에서 기각이 됐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그게 사면이 됐는데 왜 이번에는 그걸 못 막았는지 좌파의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도 왜 그걸 못 막게 되는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인데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헌법재판관을 가장 이념적으로 좌파 성향의 재판관으로 임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헌법재판소는 좌파 정권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조차 사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그런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진치전이라는 현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표면적으로 대통령이 바뀌고 행정부의 일원들이 바뀌었지 사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또는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의 유력 집단들은 여전히 좌파 정권 시절의 구성원들이 그대로 힘을 발휘하고 그들의 세상을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김재원 수석 최고의원님을 만나게 돼서 채찍이 확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국군들, 그러니까 육해 공군을 망라해서 국군들의 지도급에 있는 장교들의 사상이 어떤지 굉장히 저는 의심스럽고 염려스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90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속해서 한국에서 유학 오시는 장교분들과 교제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는 군인들이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근데 2008년도에 유학 오신 소령님들 와이프들을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6.25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일부러 6.25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6.25를 겪은 사람이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6.25가 그런 거예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식사 초대 그때 4가정이에요. 소령님 2가정, 대위 2가정을 같이 식사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지금 현재 안보 상태가 현재 군인들이 정말 어떠한 사상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염려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새벽기도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현재 국방 상태가 어떤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국방백서의 추적 개념을 없애고 북한이 주적이 아니고 가상적국을 따로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교육을 했고 특히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고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훈련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조상훈련조차 못하게 해서 군인들이 사실 아무런 훈련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훈련이 하겠지만 예를 들어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실전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5년간 국방 공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진전력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추적 개념을 제대로 하고 올해는 상당히 대규모의 한미연합 훈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군인들은 제대로 된 실전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군대가 되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에 2008년이라면 아마 그런 과정에 5년을 거친 군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군데만 벌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각 군데 모두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져 있고 그것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저희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아가는 처절한 투쟁이 현장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현장의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한이 없는데요. 그 일부분 다 현장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마이크가 안 와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의원님 다른 거 아니고 지금 이중국적 말씀하셨는데 혹시 선천적 복수 국적법 아십니까? 선천적 복수 국적법. 그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자일 때 태어난 애들이 이중국적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애들이 거의 한 20만 명 되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 서류를 정리해 가지고 우리 애들이 취직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 결과 통보가 8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8개월에서 12개월이면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이 우리 동포들을 갖다가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수석 최고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으로 묻고 싶고 그 다음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못 들었습니다. 네. 선천적 복수 국적법.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선천적 복수 국적법으로 인해서 우리 애들이 거의 한 20만 명이 한국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시키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 가수 유승준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아니 그런 것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고 사실 홍준표 의원이 그때 그 이중국적법 만들 때도 말이 이중국적법이지 사실은 국적에 대해서 재동포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준표 의원은 그걸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표준법이라고 의원들끼리도 비판을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인기를 얻는 정신들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이고 이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재외동포청이 생기면 그 점에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좀 설득도 하고 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중국적법 그때 국적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 제 기억으로 저도 찬성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죄송합니다. 아니다. 근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한국을 못 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앞으로 재외동포청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지금과는 또 다르게 재외동포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서 그런 법적인 조치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신 거 환영하고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